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근골격계 질환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외상인데, 외상에서 타박상을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타박상은 외상, 특히 둔탁한 힘에 의해서 연부조직과 근육에 손상을 입는 경우 발생하는 건데요. 보통 둔기라든지 혹은 주먹에 의해서 가격당했을 때 입는 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타박상입니다. 두 번째로 좌상은 외상에 의해서 근육 또는 건이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손상. 여기선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는데, 만약에 신경계에서는 뇌좌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를 가격당했을 때 타박상이 아니라 이 두개골 내 뇌에 타격을 입는 경우를 좌상이라고 해요. 뇌좌상. 이런 내용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리고요. 염좌는 외상에 의해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져 발생하는 손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힘줄, 건이라 그랬죠. 힘줄은. 그래서 그러니까 근육계에 손상을 입게 되면 좌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인대가 손상이 있게 되면 골격계 손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염좌라고 한다는 거죠. 탈구, 아탈구는 별거 없어요. 탈구 먼저 살펴보면 뼈가 관절의 정상 위치에서 이탈되어 관절면의 접촉이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대가 찢어지거나 혈관 파열, 인적 근육이 손상되거나 신경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꽤 있는 거죠. 아탈구는 관절이 불완전하게 탈구되는 것을 말해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정상관절이죠. 딱 들어맞아 있잖아요. 여기서 약간 빠져나오면 아탈구라고 부르고요. 완전히 빠져나오면 탈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탈하다 보니까 주변에 인대라든지 혈관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근육이나 신경 손상도 일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골격계 질환은 골절이에요. 원인은 자동차 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사고, 낙상, 폭행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골절의 종류를 살펴보면 개방성 골절이냐 폐쇄성 골절이냐 나눌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뼈가 부러져서 피부를 뚫고 나오면 개방성이고요. 피부를 뚫고 나오지 못하면 폐쇄성이에요. 당연히 개방성의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높겠죠. 왜냐면 피부가 찢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골절선, 골절의 모양, 골절의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그 예로 분쇄골절, 횡골절, 종상골절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 이렇게 분쇄된 골절일 경우에 분쇄골절이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 부러지게 되면 분절성 골절, 횡으로 부러졌냐 종으로 부러졌냐에 따라서 횡골절, 종골절, 그리고 사선으로 부러지면 사골절, 나선으로 부러지면 나선골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 이런 내용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골절의 증상은 뭐냐?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통증과 압통이 있고요. 당연히 뼈가 부러지면서 연조직과 근육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부어오르면서 주변을 누르죠. 그러면서 이런 통증이 만들어지는 거고, 뼈의 모양이나 위치의 변형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손상 부위의 경우에 따라 반상출혈이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반상출혈은 쉽게 이야기하면 멍이죠. 개방골절이나 이럴 때는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폐쇄골절에도 혈관을 찢었다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당연히 통증이나 근육, 신경 손상으로 수의적 운동이 제한되고 감각 변화 등이 올 수 있겠죠.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응급처치로 환부를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제1순위로 부목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응급간호에서도 엄청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목을 적용하고 고정한 후 이동한다,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방성 골절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에 두 가지가 다 나왔었는데, 개방성일 때도 당연히 부목으로 고정한 후 이동입니다. 그리고 개방성 골절이라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헝겊이나 있다면 무균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무균꺼지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덮은 후 고정해주는 게 더 좋겠죠. 골절의 정복은 비수술, 수술적 정복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요. 정복 후 뼈가 재형성되고 강화되기까지는 최소 6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석고붕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자, 골절의 치료 방법 첫 번째는 수술적 정복이에요. 그러면 언제 수술적 정복을 하느냐? 골절편이 연조직 사이에 박히거나 골절 정도가 심각해서 도수 정복이 불가능할 때 수술적 정복을 하게 되는데, 골절편이 연조직 사이사이에 박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네, 일단 상처 부위를 절개해서 연 다음에 이런 박힌 골절편을 빼내야 되겠죠. 그리고 골절 정도가 너무나 심각해서 도수 정복, 손으로 정복이 안 된다면 당연히 개방해서 절개로 이런 뼈에 선열이나 정렬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개방 정복과 내고정을 실시해서 관절의 조기 운동과 빠른 기능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이 수술적 정복의 장점입니다. 이 개방 정복과 내고정에 대해서도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수술적 정복의 적응증을 먼저 살펴보면, 아까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도수 정복으로 불가능할 때예요. 그러니까 복합골절이라든지 신경과 혈관 조직의 심한 손상, 골절편이 넓게 풀리 골절편 사이에 연조직이 낀 경우 당연히 개방해서 이런 녀석들을 제거해주고 고정해야 되겠고요. 신경과 혈관 조직이 손상되면 당연히 이 신경들을 연결해주거나 혹은 출혈 부위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방적인 수술적 정복이 들어가야 되겠고, 복합골절일 경우에도 도수 정복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골단판 골절이나 슬개골, 주두는 팔꿈치예요. 팔꿈치의 골절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견열골절이 생기게 되면 보통 찢어지는 골절을 견열골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이런 부분이 골단판이잖아요. 그래서 골단판이 부러진 경우에는 손으로 이걸 어떻게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핀을 박아서 수술적 정복으로 해야 되겠고, 이런 끝부분, 팔꿈치 부분에도 하여튼 이것보다는 좀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찢어지는 골절, 견열골절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수술적 정복을 통해서만 정복이 가능할 거예요. 이런 도수 정복이 안 될 때 수술적 정복을 사용하게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수술로는 엑스선 촬영을 통해서 정복을 확인하고요. 외부적으로 석고붕대, 견인을 적용해서 고정 또는 내고정 장치를 이용해 제대로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골절 있는 부위에 핀이나 나사를 박아서 제대로 정복이 되어 있는지를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는 거죠. 수술로 간호로는 부종 감소를 위해서 수술 부위를 상승시켜야 되고요. 환자의 신경과 혈관 상태를 규칙적으로 관찰하고 당연히 통증 컨트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감염 예방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절개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허용된다면 근육 강도와 관절의 가동성 유지하도록 교육하고 도와주고요. 그렇다고 아직 뼈가 제대로 고정되지도 않았는데 무리해서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수 정복은 골절된 사지의 길이나 각도를 조정하면서 시술자의 힘으로 뼈를 견인하여 장골의 골절 시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쉽게는 손을 사용하여서 잡아당기면서 골절된 부위를 정렬을 맞춰주는 방법인 거죠. 정복 시 근육을 강하게 당기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취 후 시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조금 아프더라도 바로 정렬을 유지시키고 석고붕대로 고정하게 되죠. 정복 후 교정 확인을 위해서 역시나 엑스선 촬영을 하고 석고붕대로 고정한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과 같죠. 골절의 치료 방법 세 번째는 견인입니다. 견인은 골절된 골편이 겹치지 않도록 뼈를 직선으로 배열하여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골절된 부위를 당기게 되면 어긋난 뼈가 신체의 정렬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당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의 원칙은 견인줄과 상대적 견인을 유지시키도록 하고 마찰을 방지해야 하며 기능적 체위로 견인되어야 함.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환자에 따른 적절한 추의 무게를 정해서 제대로 이 선열이 유지되도록 견인을 시켜야 하는 거고요. 마찰이 발생해서 제대로 견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당기는 힘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을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견인의 목적은 골절이나 탈구를 극복해서 뼈가 일직선으로 고정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당겨서 뼈를 일직선으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기형의 교정 및
예방, 골절 부위의 통증, 근경련을 덜기 위한 거예요. 어긋난 애를 딱 맞춰주면 당연히 이런 효과가 있겠죠. 견인 환자 간호를 살펴보시면 환자를 안심시키고 초인종, 변기, 담요 등을 상황에 따라 잘 준비해줘야 됩니다. 왜?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견인 침대의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평평해야 해요. 이런 문제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끈이 도로에 잘 놓여 있는지, 중량이 잘 매달려 있는지, 환자가 끌려 내려가고 있는지는 잘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견인이 잘 작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붕대 압박으로 궤저 증상이 있는지 잘 관찰하고 24시간 후에도 매일 3, 4회 잘 관찰하셔야 돼요. 견인 환자 간호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앙하이 체위가 기본 체위이기 때문에 이런 체위를 잘 취해주고요. 추를 덜거나 건드리면 절대 안됩니다. 적당한 견인이 유지돼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 바닥에 닿아 있거나 견인줄이 느슨해지면 안돼. 같은 맥락이죠.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 견인줄의 매듭이 안전한지 잘 관찰하고 추는 의사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제거해서 절대로 안됩니다. 발 뒤꿈치는 언제나 침효해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이 그림처럼 이렇게 공중에 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견인력이 제대로 작용해요. 그 다음 석고붕대, 영어로는 캐스트라고 합니다. 석고붕대의 목적은 견인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고정하고 동통 예방하고 전이, 뒤틀림을 예방한다는 거죠. 중첩은 겹치는 걸 예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전이, 중첩이란 단어는 가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정의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석고붕대 공조는 옛날 책 기준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24시간에서 48시간 소요된다고 했지만 요즘은 10분, 20분이면 다 고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엔 아직도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되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이런 시험 문제가.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조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석고가 건조되면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적용 후 관리를 살펴보면 석고붕대 적용 후 뼈가 돌출된 부위는 눌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베개를 대어주고 석고붕대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서 부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겠고요. 감각, 운동, 순환장애 및 통증 부위에 대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잘 관찰해야 합니다. 역시나 압박 증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찰은 굉장히 중요해요. 배액이나 출혈이 석고붕대로 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고 냄새가 나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냄새가 난다는 건 보통 감염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석고붕대를 한 부위에 근력 강화 운동과 모든 관절의 운동 범위 내에서 운동을 시행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뼈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운동은 굳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보통 이 석고붕대를 한 경우에는 등척성 운동을 한다고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전 강의 알려드렸잖아요. 운동하는 척 관절에 움직임이 없이 힘만 준다고요. 팔꿈치 관절이면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이게 손 부위고 그럼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힘만 주는 걸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석고붕대 주변의 피부를 깨끗이 유지하고 석고가 물에 젖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하고요. 잘못 적었죠? 예, 어이죠. 체관 석고붕대를 한 경우에는 석고붕대 증후군의 여부를 잘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관 석고를 하게 되면 복부나 가슴 부위를 누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잘 안 된다든지 혹은 소화불량이라든지 그리고 오심구토, 왜 위장 부분을 많이 압박할 수 있어 가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배꼽 주변은 이렇게 노출시켜야 합니다. 석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노출시켜서 압박이 덜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고붕대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무기질 비타민, 단백질 및 섬유소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하고요. 다량의 수분 섭취를 함으로써 이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석고붕대를 한 환자의 간호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석고붕대 징후로 장기적인 오심, 반복되는 구토, 복부 팽만, 막연한 복통, 아까 위에 언급드린 석고붕대 증후군이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이런 경우 굉장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고 간호사나 의사에게 알려야 되겠죠. 위급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그리고 발톱의 청색증, 동통 및 부종, 피부에 차고 저리는 증상, 피부가 무감각한 것 등도 당연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석고붕대가 너무 압박이 심해서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거나 신경을 누르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알려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끝이나 손끝, 이 석고를 적용한 부위에 끝부분은 석고를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청색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발끝, 손끝 부위는 석고를 적용하지 않는다. 잘 기억해 두세요. 석고붕대 주위에 열감이 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감염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간호사나 의사에게 알려야 되고요. 6주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석고를 제거하게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간호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석고 제거 부드러운 오일을 적용하고 석고붕대 했던 자세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요. 관절은 억지로 구부리지 말고 서서히 움직임을 늘려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재활을 해서 근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서는 제가 강조드린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